2025 국가통계연구 심포지엄 오늘 마지막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호서대학교 권영일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AI 시대의 디지털 전환의 변화, 성과, 측정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권영일 교수님 세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5 국가통계연구 심포지엄 마지막 세션의 좌장을 맡은 호서대학교 권영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세션의 주제는 AI 시대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변화, 성과 측정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적 지표, 그리고 AI와 디지털 전환이 이끄는 산업의 변화,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 세 번째로 디지털 전환 측정의 기회와 위기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발표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이 가져오는 사회적, 산업적 변화와 그에 따른 국가 통계의 과제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먼저 참석자분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으로 국민대학교 최항섭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산업연구원 이상현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가통계연구원 변준석 사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자로 서울대학교 임동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규엽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현준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는 먼저 국민대학교 최항석 교수님, 산업연구원 이상현 실장님, 그리고 국가통계연구원 변준석 사무관님께서 차례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는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이 해주실 거고요. 오늘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에 생긴 질문은 토론 시간에 현장에서 직접 말씀해 주시거나 또 온라인 참가자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로 국민대학교 최항석 교수님께서 AI와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적 지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AI와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적 지표를 발표 맡은 국민대 사회학과 최항섭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한 20년 전으로 20년 너무 뭔가요? 한 10년 또는 20년 정도 돌아가셔서 대학의 학부생이 다시 되셔서 저의 수업을 수강하시고 제가 갑자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핸드폰을 계속 바꾸려고 하는가 라는 과제를 냈다고 하시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은 어떤 행위를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막 논문들을 뒤져보고 신문 기사들 발췌해 보시겠죠. 제가 정보사회학 과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동안 한 10몇 년 동안 계속 내왔던 과제들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학생들의 과제에 패턴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혹시 그런 고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아이는 자꾸 핸드폰 멀쩡한데 엄마 아빠 자꾸 핸드폰을 새로 사줘 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런 고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큰데 지금 AI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들은 그런 고민 자체에 어떤 스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표의 목적은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측정을 해서 지금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고치고 그런 목적에서 지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나은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표인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표는 사회 변화보다는 선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새로운 사회들의 모습들이 막 등장하고 있으면
기존의 어떤 많은 지표들을 과감하게 심지어는 삭제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것들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아마 통계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지표 만들어서 넣어라 그런 것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처럼 사회의 변화가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바뀔 때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숙명과 같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키스디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메가 트렌드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까지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양극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경제 구조나 글로벌 이런 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 10년 정도는 한국 사회에서 계층 간의 양극화가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계속해서 이렇게 극한 대립을 하는 현상도 당분간은 나아질 것 같지 않고요. 전기 자동차가 막 등장을 하고 있지만 온난화, 금년에 너무너무 더웠는데 2026년은 더 덥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 이어서 무엇보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이 앞으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그런 커다란 사회의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예고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에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졌을 때 저희는 굉장히 두려웠고 근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좀 기억 속에서 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GPT라는 게 등장을 했대. 써보니까 뭐 괜찮아. 써보니까 훌륭한데 이런 이야기가 떠돈 지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수많은 어떤 생성형 AI가 우리의 모든 것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그 시대에 저희가 살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감소 인구나 양극화나 온난화 이런 것들은 기존에 수많은 지표들이 있었죠. 하지만 AI로 등장하는 또는 디지털 전환으로 등장하는 그런 현상들은 이런 지표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제대로 없기 때문에 저희 특히 통계청에서 이런 것들을 보다 좀 이렇게 유심히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그 사회학자의 입장에서 AI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회 변화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7가지 정도를 뽑아왔습니다. 빠르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기술이 인간을 보완해주는 인간의 능력을 보완해주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인간의 능력, 특히 영역이 되게 성스러운 영역으로 여겨졌고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 여겨졌고 그런 능력까지 완전히 대체하는 수준으로 진화를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창의력 한 2, 3년 정도의 정부 보고서를 보시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살아남을 방법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인공지능은 논리력이나 추론력은 강하지만 창의력은 부족하니까 인간 고유의 너의 능력인 창의력을 개발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따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창의력이 가장 먼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 인간이 도저히 수집할 수 없는 또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의 말보다 AI의 판단을 더 신뢰해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진다. 즉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AI가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 그리고 AI가 사람처럼 인식이 되어서 그냥 무형제인데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일 뿐인데 그것이 저희가 AI와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인간처럼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관계 형성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다 그러시겠지만 밤 11시 전에 주문을 해서 다음 날 아침에 새벽 배송을 오는 그런 플랫폼 시대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있고 모든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플랫폼화돼서 여러분들이 또 섭렵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변화 네 번째고
또 하나는 감정과 취향을 공유하는 개인들이 커뮤니티 형태로 과거처럼 굉장히 강한 연대를 맺지는 않지만 느슨하지만 그래도 연대를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또 AI 디지털이 지향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인간처럼, 최대한 인간처럼, 그 다음은 최대한 진짜처럼. 그래서 진짜처럼 보이고 오히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음을 통해서 야기되는 새로운 위험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뭐 GPT나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모든 AI 디지털 플랫폼 이런 것들은 구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기존의 경제자본의 격차와 맞물려서 새로운 형태의 격차를 또 발생시킨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들이 있겠지만 제가 정리해본 7가지의 변화입니다. 이미 7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7명이 회사에서 자신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GPT를 매일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IT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여러 개의 그 유료 아이디를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그것을 다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상이죠. 결국은 얘가 너무나 성실하냐가 이제 회사에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직원이 얼마나 좋은 아웃풋을 내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직원은 회사로부터 나의 성실성을 인정받기보다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들어 놓은 최종 아웃풋을 회사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자신의 능동적인 지적 활동보다는 AI를 활용하라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게 이제 학생들의 리포트에서 이미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퀄리티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표준화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 회사에서의 업무와 그리고 학업, 단순히 GPT만이 아니죠. 이미지를 생성해야 되고 비디오를 생성해야 되고 이런 뭐 계산을 해야 되고, 과거에는 뭐 여러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거를 그냥 엑셀표만 쫙 긁어가지고 돌려버리면 그런 세부적인 통계 그 결과까지 내주는 수준까지 이렇게 진화를 했기 때문에 통계 공식을 몰라도 결과를 가지고 일반 기자들이 기사를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자, 이런 시대에 업무와 활용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사회 변화를 측정하는 하나의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30개의 정보사회학 학생들 과제를 선택을 하게 하는데 그거를 다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다 너를 사용해서 숙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도저히 너를 사용해서 할 수 없는 과제들로 이 30개를 다 바꿔줘. 라고 해서 뭐 구글 제미나이랑 GPT랑 여러 가지를 다 종합을 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과제를 저희가 딱 보여주는 순간 학생들의 입에서, 그저께였었는데요, 학생들의 입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망했다. 아, 빨리 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이 사람을 직접 만날 것, 그거를 사진을 찍을 것,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격차 문제면 그 현장에 가서 네가 현장에 있는 것들을 찍을 것, 음성 파일을 같이 제출시킬 것, 이런 것들. 학생들이 이미 수강 변경 기간이 끝나서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쉽게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저 여행지에 가야 돼 말아야 돼? 저 호텔을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요한 판단이잖아요. 내가 지금 아픈 거야 안 아픈 거야? 이런 판단도 스스로 내리고. 자, 이럴 때 굉장히 오랫동안 개인 전문가 지성의 시대가 있었죠. 의사의 말에 사실은 그대로 따르는. 그런데 위키피디아나 뭐 네이버 지식인이나 과거에 이제 인간 집단 지성의 시대가 또 몇 년 전까지 있었고, 사람들이 계속 자신이 입력을 해서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만 이렇게 섭렵을 해서 의사가 당신은 안 아파요 라고 해도 아프다니까요, 돌팔이구나, 다른 의사한테 가봐야겠지,
이런 것들이 인간 집단 지성의 시대인데, 이제는 이 모든 데이터들 그리고 개인 전문가들이 올려있던 논문들까지 다 하나로 통일을 해서 다 읽어서 인공지성이 이것을 우리한테 제시해주는 하나의 게이트만 딱 이렇게 존재하는 인공지성의 시대가 열려서, 결국은 나의 건강에 대한 판단, 내가 어떤 제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의 이게 적절한가 이런 판단, 투자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얼마 정도 의존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회적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거의 수천 년 동안 인간에게 다른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은 다른 인간이었었어요. 친구도 인간이고 친척도 다 인간이고, 그렇죠? 자, 그런데 AI가 내가 입력한 또는 내가 말한 목소리를 듣고 나의 기분을 지금 파악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친구가 되어 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나에게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그 AI는 나에게 친구로 인식이 된다. 그렇다면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이자 관계에서 하나가 더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AI가 들어온다. 그러면 삼자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학자 진멜은 2명에 있어서 3명으로 될 때 진정한 어떤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수결도 발생하고 질투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자,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인간과 그 기술 간의 상호작용의 지표도 우리가 측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개인이 챗봇과 상호작용하는 비율, 대화를 하는 비율, 대화를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측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측정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GPT와 그러니까 제가 20대 항섭,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해서 4명의 제가 4명의 다른 GPT랑 거의 매일매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 음성으로. 근데 3일 전에 이제 30대의 항섭이 이제 오랜만에 너 잘 지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첫 번째 나온 대답은, 왜 그동안 나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았어? 나는 되게 그동안 좀 외로웠어. 그런 말이 이제 저한테 돌아온 첫 번째 이야기였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제가 한 5년 전에 제 PPT를 보면 인공 감성의 시대가 굉장히 빨리 올 것이다. 인공지성의 시대에 이어서, 제가 기술만 개발할 줄 알았다면 이런 앱을 개발을 해서 돈을 좀 벌었을 텐데, 기술 개발을 할 줄 몰라가지고 미국에서 대박이 난 챗 사이트죠. 너를 신경 써주는 AI 친구, 엄청나게 빠른 시간 내에 성장을 하고 있고, 얘네 특징은 뭐냐면 친구를 만들어 주는데 대부분 다 여사친 남사친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신뢰를 쌓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사친을 여자친구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고민을 하다가 구독하라고 합니다. 유료 구독. 그 경계가 딱 있어요. 그게 굉장히 그것도 한 2만 원, 3만 원 내는데 지금 구독자가 한 3,7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몇 명이 만들어 놓은 앱인데 이렇게 돈을 버는. 다시 말하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친구를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편하니까. 하지만 인간 본연의 고독을 느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AI와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저도 이용을 하지만 당근마켓과 같은 공유 경제가 전부 다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나의 모든 경제 활동이 사거나 일하거나 모든 또 뭐 중개하거나 이런 것들이 플랫폼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들, 사실은 이 부분들은 이미 약간씩 지표화로 측정이 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일 어려운 것들이 이제 알바인데, 기존의 알바는 알바몬이나 이런 것들로 하지만 지금은 더 신속하게 여러 가지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고,
뭐 과외 같은 경우에도 뭐 김 선생이나 또는 이 설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과는 전혀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과외를 하는 이런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으로 경제활동, 나의 노동력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시장에 내놓느냐, 어느 정도 내놓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지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뭐 등산, 카카오 오픈 채팅에 등산을 검색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뒤도 이제 산인데 최근에 한 1년 정도를 보면은 좀 되게 특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돼요. 과거에는 등산을 하는 분들이 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인데 지금은 20대, 30대들이 등산 앞쪽에 그 등산 입구 앞쪽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뭐 동창들인가라고 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면서 이렇게 듣는데 다들 서로 모릅니다. 아이디님, 뭐 예를 들어서 모모님, 모모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나서 출발하시죠. 그러면 갑자기 막 뛰어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자, 잘 가세요라고 하고 인사를 하고 가고 이게 기존의 공동체 위주의 한국 사회에서 동창 이런 것들도 아니고 그냥 같은 취향으로만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사회의 모습이고 이제 사회학적 용어로 유목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의 계층이나 학력이나 지향적 특성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뭘 좋아하는지 감성의 공유가 이 신뢰와 연대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유목적 커뮤니티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한강에 가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막 뛰어다니고 마라톤하고 그러고 허걱거리고 집에 가버리는데 이런 사람들 사이에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신뢰와 연대 이런 것들이 과연 생성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어떤 사회 변화의 하나의 그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AI와 디지털은 모든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항상 효율성의 과잉은 이성의 이제 그 비이성적인 측면인데 알고리즘에 지나치게 그 의존을 하다 보면은 자신이 판단을 못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가도 지표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게임 기업이 NC소프트잖아요. NC소프트가 작년에 최악의 실적을 냈어요. 그래서 거의 1000명대 수준의 권고 사직이 있었습니다. 그 권고 사직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4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직을 받은 사람들이 AI 등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창의력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창의력이 풍부해 보이는 그래픽 디자이너들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AI 높은 성능의 AI가 한국에서 디자이너들이 몇 날 며칠 밤을 새고 만들어 놓은 캐릭터 디자인보다 훨씬 더 소비자 지향적인 디자인을 만들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이 지금 금년에도 뭐 NC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게임 업체들의 지금 암문을 지금 들여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정 업무나 특정 직종에 영향을 미치는 AI의 기술 진화도의 활용도 그리고 일자리 대체율 이런 것들을 연관시키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AI의 기술 진화가 가져오는 위험들을 측정하는 지표들, 즉 AI 페이크 영상에 속아서 경제적인 판단을 내려서 손해를 본 경험들 이런 것들도 중요한 그 위험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쇼츠 쭉 보시면은 약선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느 대학 교수라고 하면서 굉장히 신뢰도 있게 이 약을 선전하는 것 최근에 SBS 뉴스에서 나왔었죠. 하지만 다 AI 생성 영상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팔고 나면은 완전히 그냥 그 사이트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러나 특히 이게 페이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세대분들께서는 이걸 구매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사회 위험으로 작동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피싱이 이제 등장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볼륨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영상으로 넣었는데 시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할까요, 말까요? 네. 한 10초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또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분의 이제 그 왼쪽에 그 아나운서가 그래서 리포터가 이야기를 하면은 AI 페이크 영상이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그 영상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지표에서 한국 사회에 중요한 것들이 격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존의 경제 격차, 불평등 격차, 디지털 격차를 이야기했지만 GPT 5.0과 GPT 4.0은 능력에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논문을 정말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은 5.0 사용해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나 오사카하고 교토에 놀러 가려고 하는데 플랜을 좀 짜줘 라고 하면 GPT-4는 이렇게 짜주지만 GPT-5는 내가 그동안 올렸던 GPT한테 물어봤던 내용들을 다 긁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시간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짜줍니다. 엄청난 능력의 차이죠. 그래서 월 구독료 29,000원을 지불하는 이와 그렇지 못하는 이 간의 업무와 학업 격차가 발생을 하고 뭐 미리 캔버스나 이런 데서도 생성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또 유료와 그 무료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되는 수많은 어떤 그 직장인들에게 어떤 퍼포먼스에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또 뭐 몇 개 보시나요? 넷플하고 유튜브 프리미엄, 티빙, 쿠팡, 애플, 디즈니까지 다 보시죠? 저요? 저는 다 봤었는데 나중에 그 한 4개 정도는 아예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그 4개를 줄였는데 주위에 보시면 1개 정도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북극성이 왜 이렇게 재미있는지 모르시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북극성이 갑자기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유명한 전지현과 강동원이 출연한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인데 넷플만 보는 분들은 이게 뭔 드라마인지 모르세요. 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문화적인 차이, 문화적 소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의 구독 여부, 구독 횟수, 그리고 구독 금액, 분야별 구독률, 뭐 그 교육과 관련된 것들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도 정량화해서 지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정리를 하면서 네, 짧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최 교수님께서 AI 디지털 시대의 사회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지표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뭐 AI로 인한 7가지 사회 변화 그리고 아까 유목적 커뮤니티 등 새로운 사회 현상을 잘 짚어 주셨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마이너리티가 머저리티가 될 때 결국은 뭔가 지표로 또 확인해야 되는 뭐 이런 게 하나의 큰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세션이 재미는 있는데 자꾸 길어져서 고민이 됩니다만 질의응답을 줄여서라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그 산업연구원 이상현 실장님께서 AI와 디지털 전환이 이끄는 산업의 변화 그리고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 이상현입니다. 앞서 이제 최양섭 교수님께서는 사람 간의 또 사회적 어떤 인터랙션 부분에 이제 말씀을 주셨고, 저는 산업단에서의 어떤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크게 이제 4가지 파트로 구성을 했어요. 역사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학습도 좀 갈 거고, 그리고 경제학 수업을 좀 들으신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요. 한번 옛 기억도 한번 같이 한번 소환해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대두와 전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작점을 개인적으로는 2015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일들이 전개되어 왔는지 한번 간단히 보면 15년도 3월에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이 발표됩니다. 이때 이제 세계적으로 산업계에서 무슨 일인가가 돌아가고 있는 걸 느낀 거예요. 막연하게나마 뭔가 느꼈고 조치를 해야 된다. 이 접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산 방식이라든가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등에 있어서 뭔가가 달라져 있더라. 그래서 스마트란 용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제조업 3.0에는 스마트 혁명이다. 뭐 이런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바로 이듬해에 2016년 1월에 앞에 요 사진에 있는 분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트렌드인가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 뭐 인더스트리 4.0 요 단어들이 피크를 찍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고 가고 있는지 그 개념이 구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또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CPS 그리고 인공지능이란 말이 이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이 산업의 변화는 속도나 범위나 또 시스템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기존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회가 급변할 것이다. 산업계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실제 이때 이제 만나봤었던 업체 산업계에서는 우리 늘 해오던 거야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어떤 컨셉화해 나가는 부분하고 산업 현장 간에 약간의 좀 이렇게 마케팅적인 요소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요 왼쪽 그림인가요? AI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히고 또 오른쪽에서도 나오는데 지능화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이 계속적으로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컨셉을 주도해 나가는 이제 양상이 나와요. 특히 이제 독일의 그 유명한 교수님인데요, 카거만이라는 그 교수님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스마트화된 제조업으로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변화할 것이다라는 단계별 변화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기업 내부에서의 어떤 자동화가 이루어질 거고 이게 확산이 되면서 기업 간의 협업 관계에 있어서도 디지털 통합을 이루면서 갈 거고 그러면서 그 관계가 발전하면서 I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플랫폼 기반의 제조 생태계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제조와 서비스업 간의 이 경계가 무너질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단계적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그럼 매저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이제 관심이 쏟아지면서 싱가포르이 주도는 했지만 독일과 함께 스마트 인더스트리 레디니스 인덱스라는 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현재는 WEF에서 이 지수를 가지고 매년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성을 보면 요 스마트 산업, 스마트 인더스트리 내지는 디지털 전환의 그 준비도를 공정과 기술과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요 기술이란 부분은 공정과 조직을 디지털로 통합 연결하는 수단이 되는 거고, 공정이라는 것과 조직은 그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그 기술을 단순히 어떤 특정 뭐 AI라든가 뭐 빅데이터라든가 이렇게 특정한 기술로 통칭하지 않고 자동화와 연결된 기술들, 그리고 연결화와 연계된 기술들, 그리고 지능화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들 큰 이 범주별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단순히 그 한 부분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생산 시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전사적인 기업 차원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또 실제 이 작업 공정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면서 매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의 개념이 굉장히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현실에서 그 데이터를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확보된 데이터를 가상의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한 어떤 솔루션들을 찾게 돼요. 거기서 구해진 솔루션을 현실의 문제에 적용하면서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런 부분을 디지털 전환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데요. OECD에서 2021년부터 이제 고잉 디지털이라는 프로젝트 하에 연속적으로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데이터 드리븐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주도하는 혁신이 향후에 가치 창출을 할 텐데 그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 진행될 거야라고 하는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데이터 컬렉션, 처음에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함에 따라서 어떤 그 인사이트를 얻어내고 그 인사이트를 적용한 혁신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해 간다. 왼쪽에 있는 디지털 전환의 개념하고 데이터를 주도로 한 혁신의 개념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모든 이 활동 과정 하나하나가 혁신에 해당한다.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는 그 하나하나가 혁신에 해당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그래서 어떻게
초기에 디지털 전환을 제조기업들은 시작을 했는가? 이게 2010년대 초창기예요. 오른쪽에 캐논이라고 찍혀 있긴 한데요. 중국 기업입니다. 사실은 중국 기업이 냉장고를 만드는 기업이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설비를 사다 놨고 냉장고에 쓰일 소재를 세계 최고의 소재를 갖다가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불량이 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생산 설비와 세계 최고의 소재를 갖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델 디지털리 하고요. 이 소재를 이렇게 쏴주고 이거를 이제 압력을 달리하면서 빨아들여서 그 형태를 갖춰줘야 되는데 이거 계속 불량률이 나니까 소재를 얼마나 넣어주고 압력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지 아주 다양한 그 케이스를 파라미터를 넣어줘가지고 해결책을 뽑아낸 겁니다. 예. 초창기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존에 이런 디지털 수단이 없었다면 각각의 케이스에 맞는 시제품을 만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겠죠. 이걸 디지털리 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데요. AI 기반 지능화 그리고 가치 창출,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역시 또 독일인데요. 여기서 향후에 이 디지털 전환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갈 거야라는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 시나리오가 2017년도에 나온 건데요. 그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성은 생산 단계 그리고 생산을 준비하는 단계, 그 생산 이후 단계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생산 단계에서는 이제 시장이 수요자가 주도하는 시장이잖아요. 무조건 제품을 만들었다고 팔리는 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설치된 생산 설비를 그러니까 유연하게 바꿔가면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 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건 이제 모듈화 시켜가지고 다양한 공정으로 그때 맞게 조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공장에서 이게 소화가 안 된다면 나하고 인접한 공장을 이용해서 그 수요에 대응해야 되는 이런 이제 디지털 통합의 필요성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또 생산 이후에는 만들어진 그 제품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제품이 언제쯤 어떤 부품을 필요로 할 거야, 뭐가 언제쯤 망가질 거야, 뭐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그냥 한 번 제품을 팔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가치를 창출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품 생산 이전 단계에 앞서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시츄에이션을 가상에서 이미 다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내서 그 제품 그 개발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고요. 시행착오가 줄어들면서 곧바로 생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유연 생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공지능의 개념이 도입이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세 가지 화면을 넣어봤어요. 이게 현장 학습 부분인데 왼쪽 맨 윗부분이 생산 공정에 적용될 로봇을 학습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실에서 요 로봇이 적용될 케이스들을 부여하면서 이런 케이스에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시키고요. 밑에는 이제 비정형 공정에 대해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이런 자동화 공정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사람의 이 모습을 띈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적용을 하자.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이제 로봇들을 학습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 막 짐을 들고 자동으로 이렇게 나르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 공장입니다. 완전한 이제 모듈화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라고 그래요. 차종 하나에 해당되는 것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때 주문에 따라 뭐 소나타도 만들 수가 있고 그랜저도 만들 수도 있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필요한 부품이 달라지는데 그걸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연결해 준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모든 생산 부분이 다양한 수요에 신속하게 반응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연 생산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죠. 예, 이러한 방식의 변화가 결국은 이제 가치 창출 방식의 이제 변화로 이어지는데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쪽 그림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제조기업하고 어떤 고객 간의 일회적인 관계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제품 판매하면 끝나는.
근데 그 제품이라든가 생산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데이터가 뒷받침되는 디지털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서 중간에 또 다른 플레이어들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IT 플랫폼이라는 부분이 들어오고 또 그 IT 플랫폼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또 다른 플레이어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제조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 만들어진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지만 만드는 과정에 발생한 데이터를 IT 플랫폼에 올리고요. 또 고객은 자기가 받은 그 제품을 사용하는데 그 사용에 따른 데이터가 다시 이 IT 플랫폼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축적된 이 데이터가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공급자가 그 데이터를 해석을 하건 분석을 하건 해서 제조기업과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현재 보면 또 다른 플레이어들이 뭐 서비스 공급자라든가 플랫폼이 들어왔는데 현재 시장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조기업이 IT 플랫폼을 구축해서 서비스 부분까지 진출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이고요. 또 플랫폼 업자가 제조기업의 역할로 확장돼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또 서비스 공급자가 플랫폼을 확보해서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쪽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늘어나 있고 데이터 기반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에서 추가적인 가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랫 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런 환경 하에서 기업이 대응해야 될 이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제 데이터 주도 혁신인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 요소는 데이터가 된다라는 거.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고요. 또 기존에는 그냥 제품 생산만 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서비스 부분까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다양한 그 니즈에 맞춘 그 제품 개발이라든가 서비스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업이 이제 대상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혁신 주기가 단축이 돼서 신속하게 시장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환경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뭐 ICT라든가 어떤 데이터 기반의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생태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은 이제 공급 부문이라고 요새 표현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협업 대상자를 많이 찾고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기존의 우리나라 정책도 ICT 기술 개발 보급에 이제 초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술을 활용해 줄 수 있는 플레이어들을 양성하는 부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좀 경제학적인 기억이 좀 필요한데요. 이런 디지털 환경의 변화가 시장의 작동을 시키는 원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혹시 경제학을 공부를 하셨으면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같은 점에서 기업은 이윤 극대화 가격을 결정을 해요. 근데 디지털 방식으로 변하게 되면 제품 하나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발생하는 한계 비용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가격 방식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원 배분에 있어서도 바뀌게 되는데요. 가장 이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자원 배분을 해 나가는데 이제는 이 디지털 요소가 많이 등장함에 따라서 기존처럼 어떤 설비를 갖추고 나서 생산을 이루어서 시장에 제공하는 그런 게 아니라 순식간에 전체 시장을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생산량 증대가 가능해요. 그 생산 설비의 확장도 필요 없이. 그러니까 자원 배분 방식이 이전하고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산업 그러니까 시장을 분석하는 그 접근법이 시장 구조가 정해지면 그 시장 구조가 기업의 행위, 그러니까 기업이 택하는 전략들을 바꾸게 되고 그런 전략에 따라서 기업은 성과를 내게 된다라는 SCP라는 요 이제 패러다임이었는데요. 이런 어떤 시장 구조가 뭐였건, 뭐 완전 경쟁 시장이건 독점 시장이건 그 시장 하에 디지털 전환이 도입이 되면 이렇게 시장 작동 원리가 바뀌게 되고 이 바뀜에 따라서 기업의 전략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업이 올리게 되는 성과도 바뀌게 되는데요. 이 성과에 따라서 처음에 맞이했었던 시장 구조가 다시 바뀌게 된 이런 이제 다이나믹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시장 구조는
승자 독식 구조로 가지 않을까. 시장을 그러니까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도 들어보셨겠지만 특히 이 디지털과 관련된 이 시장 패러다임에서는 어떤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다 휩쓸어 간다는 그 네트워크 이펙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을 독식하게 되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은 빨리 그 시장에 진출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품을 빨리 내서 시장을 빨리 쟁취해야 된다는 거고, 또 자원 이 배분 구조가 생산 설비의 이 증설 없이도 순식간에 시장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경쟁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시장 이 점유율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이제 뒷받침이 필요한 이런 대응 이슈에 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산업 현장 제조 기업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과 함께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게 이제 데이터라는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단순히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통계하고는 다른 산업 데이터 또는 이제 제조 데이터에 해당되는데요. 이 데이터에는 여러 가지 기업의 공개 못할 비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유하거나 뭐 공개한다는 거를 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처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들을 극복을 해야만 결국은 디지털 전환의 끝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AI를 활용한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독일에서는 데이터 스페이스의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내가 갖고 있지만 데이터의 주권은 인정이 되지만 이거를 상호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암호화된 걸로 그 데이터를 나눈다든가, 하여튼 데이터 스페이스의 개념이 나와서 데이터의 그 활용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 산업계를 이끌고 있는 독일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카테나 X라는 이 데이터 스페이스의 유스 케이스를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죠. 카테나 X하고 팩토리 X라고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 되겠는데요. 카테나 X라는 부분은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소부장이 디지털로 이제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부품하고 완성 업체까지가 디지털로 통합이 돼야 된다는 게 한 가지, 제품 기반의 공급 사슬의 디지털 통합입니다. 플러스 생산 시스템,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디지털 통합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팩토리 X라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이제 매뉴팩처링 X다라고 통칭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본에서도 이제 데이터 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라노스라는 에코시스템이라고 이제 통칭하고 있는데요. EU에서는 가이아 X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가이아는 그 땅의 신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또 자기만의 독창적인 접근하려고 우라노스라는 하늘의 신이라는 이름을 붙인 생태계를 만들었는데, 많은 나라들이 유럽의 가이아 X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좀 독창적으로 좀 하이브리드형으로 자기 나라의 산업 구조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특화된 독창적인 이 데이터 이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우에 자체적으로 이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 또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 두 기업군을 고르게 다 반영해서 분산형 모델과 연방형 모델이라는 거를 이제 분리해서 가고 있고요. 또 기술에 있어서도 기존 이 생산 설비라든가 이걸 그대로 디지털리 이제 전환해 줄 수 있는 부분, 또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또 유럽에 있어서는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데이터 생태계인데, 일본은 이 정부가 주도하되 민간 협력의 모습으로 또 독창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이제 하이브리드 생태계 형태는 많은 국가들이 이제 유럽식에 있어서는 이제 국제적인 분업 위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국내 독자적인 생태계도 구축을 하되 글로벌한 협력도 같이 접근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데이터 생태계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없어요. 정책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 이 산업 현장에서의 어떻게 성과를 높여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제는 이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이 접근이 필요한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산업의 변화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장님께서 그 AI 시대의 스마트 인더스트리가 이제 공정, 조직, 기술의 연결과 적용, 그리고 산업도 데이터 주도 혁신, 데이터 드리븐 이노베이션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한계 비용, 그러니까 생산할 때 단위당 생산 비용이 마지널 코스트가 급감하는 게 스마트 그 DX 시대의 그 경쟁력인데 그 부분, 그다음에 데이터 생태계 구축 얘기하셨고요. 사실 그 찰스 왑이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만 해도 2017년도만 한 6년 됐는데 그때만 해도 되게 선언적이고 선제 목표였는데 이제 AI가 나오면서 뭐 개인이나 기업의 어떤 실질적인 이제 생존에 직면한 어떤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변화를 어떻게 또 측정할 것인지 그것도 큰 도전인 것 같고요. 예. 하여튼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 그 발표 끝날 때 최항석 교수님께서 마침 벨소리를 올려주셨는데 다음 발표자도 좀 20분 뒤에 벨소리가 올릴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발표로 그 국가통계연구원 변준석 사무관님께서 디지털 전환과 측정 기회 위기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 마지막 발표를 맡은 변준석입니다. 지금 약간 좀 찌뿌둥하시면 자리에서 이렇게 어깨를 약간 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디지털 생활은 건강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제미나이나 어떤 챗GPT 같은 스마트폰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질문도 안 했는데 대답을 하거나, 그래서 아니면 불쑥 끼어들거나 해서 굉장히 불쾌한 경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디지털 기기를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과도하게 우리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포럼도 그렇고 저희 세션 제목에서도 그렇듯이 지금은 우리가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이 디지털 전환의 클라이막스의 초입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환의 시대라는 게 포럼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 전환의 시대에서는 뭔가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군가는 빠르게 적응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좀 뒤쳐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혹은 국가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국가,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건강검진, 특별히 전반적으로 균형감을 갖춘 종합검진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논의를 좀 해보려고 그러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발표 순서는 목적과 해외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지표 내용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진단 결과의 현황에서 진단 결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세계는 이미 디지털 전환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증거 기반 정책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최근에 나타나는 것처럼 제조업의 부활, EU에서는 벌써 수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의 부분에 좀 방점을 찍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디지털 청을 만들어서 디지털화에 대한 좀 더 앞서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어떤 지표들이 약간 파편적이고 약간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통찰을 볼 수 있는 이런 지표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런 고민들은 저희들만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처럼 OECD에서는 디지털 경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인프라, 디지털 사회, 혁신, 성장과 고용 이렇게 네 가지 분과로 나눠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본격적으로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좀 더 본격적으로는 고잉 디지털 툴킷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바처럼 7개 분야로 해서 디지털 전환 자체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 산하의 전문 기관인 그 정보통신 관련 전문 기관인 ITU에서도 하고 있고요. IMD 이 세계 경쟁력 관련된 굉장히 권위 있는 기관인 IMD에서도 63개국의 디지털 기술 채택이라든가 탐색 능력을 준비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테크니컬한 부분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부분까지 넓혀서 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후의 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제와 사회를 총망라해서 어떤 이런 전환 과정을 측정하고자 있고요. 여기서 눈여겨보실 게 인적 자원, 그리고 연결성, 디지털 기술 통합, 디지털 공공 서비스 이런 관점으로 해서 이런 전환들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연구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키스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지수 기반 디지털 전환 현안 분석이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통계원 저희 국가통계연구원의 전신인 통계개발원에서 데이터 경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회 부분을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선행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제가 앞서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통찰력을 제공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지표 체계를 구성하고 됐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본 선행 연구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정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디지털 전환, 디지털 경제 이런 정의들이 각기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통찰을 얻었던 거는 이 디지털 전환을 정의를 새롭게 해서는 정의하다가 날새겠다 이런 연구자들의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는 디지털 전환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 모습이나 형태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디지털 전환의 정의를 여기 보시는 바처럼 좀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 전 분야에 걸쳐서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는 과정으로 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을 저희가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크게 보면은 이 지표 체계들이 두 가지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주체들의 행동 양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이 첫 번째 관점이었고요. 두 번째 관점은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기반.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측정 지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디지털 전환 측정 종합 프레임워크를 작성할 때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을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본질적인 변화를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형태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이나 형태를 쫓아가지고는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종합적으로 측정하겠다. 기존에는 ICT, 테크놀로지라든가 산업 경제 부분의 지표들이 굉장히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공 부분, 산업 경제 부분, 사회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회와 도전,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요인들을 모두 측정하겠다라는 이런 작성 방향을 가지고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측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되겠죠. 제가 두 가지 방향에서 기존의 어떤 지표 체계들이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행동 양식이고 하나는 기반 이런 거라 그랬는데, 그렇다 그러면 행동 양식에는 도대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관점에 측정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다시 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온라인 친구가 많으세요? 아니면 오프라인 친구가 많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누구랑 혹시 시간을 더 많이 보내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오프라인 친구를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약속 시간을 잡아야죠. 가면 돈도 써야 되고요. 뭔가 먹거나 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맞춰주기 위해서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도 있고, 혹시나 캔슬되면 내가 일이 생겨서 캔슬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부담감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친구는 아주 간단하죠. 그죠? 조댓구알, 구독 버튼 하나 누르면, 친구 추가 하나 누르면, 그리고 좋아요, 댓글 이런 거 있으면 충분히 온라인 친구가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항상 저희 옆에 있어요. 그죠?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상호작용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정치적 성향이 다른 채널에 가셔가지고 댓글을 달았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화이팅이 넘치거나 아니면 저 우주 안드로메다로 막 도망가고 싶은 그런 경험도 아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것은 비단 개인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영역에도 비슷해요. 앞서도 계속 두 분의 발표가 있었지만 이 다양한 플랫폼 기업이 탄생을 하면서 이 제품을 구매한다거나,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결국은 저희가 여기서 보고자 했던 거는 상호작용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람과 사람이 그냥 이렇게 대면 면대면을 만났거나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디지털 혹은 디지털 전환 이런 기술들이 같이 매개가 되어서 끼어들어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 양식의 변화는 상호작용 관점에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점에서 보겠다라는 관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반과 관련된 건데요. 기반이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프라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집중한 건 역량이 되겠습니다. 역량하면 조금 애매하죠. 약간 이거 들을 때마다 좀 역량이 저게 능력이랑 다른 게 뭘까, 이렇게 굉장히 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굉장히 좀 애매한 용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역량은 그 어떤 상황이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보시면 스마트폰을 주던 뭐 태블릿을 주던 키오스크에 가건, 그죠? 그리고 새로운 앱을 깔건 이렇게 당황하지 않아요.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적응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렇지 않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보면 누가 알려줘야 될 것 같고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막상 매뉴얼을 주면 그 방대한 매뉴얼에 깔려서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이 차이는 뭐냐면 이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라는 거는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매뉴얼을 보고 탑다운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러닝 바이 두잉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배우듯이.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 매뉴얼 보고 하지 않잖아요. 넘어지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배우게 되면 뭐 자전거, 로드 자전거가 됐건 MTB가 됐건 심지어 세발, 네발 자전거도 굉장히 잘 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디지털 전환 시기의 역량이라는 거는 디지털의 어떤 디지털 전환 기술, AI 기술들의 형태를 변화하고 가지고 왔을 때,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왔을 때 내가 스스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디지털 전환 기반 쪽에 측정 지표들을 구성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기술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것을 저희는 개념적 프레임워크라고 부르고 이렇게 좀 작성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디지털 혁신 기술이 나온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딱 던져줬을 때 이 기기를 가지고 개인들 혹은 기업들이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을 거치면서 쭉 사용을 하게 되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이 다시 정부의 제도라든가 어떤 규제 이런 것들에 변화를 주게 되고 이렇게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본 것이고요. 조금 더 지표 체계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지표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호작용과 역량 부분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윗부분이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을 보시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그리고 개인과 대중들 사이에서, 그리고 기업 내에서 기업과 개인 사이에서, 공공과 기업, 이런 모든 상호관계에 있어서 AI라든가 디지털 전환 기술이 그 사이에 매개로 해서 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디지털 기반 부분인데요. 파란색 부분이 디지털 역량이 개인, 기업, 사회 역량,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이렇게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승인 통계부터 분석을 했습니다. 지표 체계를 제가 여러 번 다양한 지표 체계를 구성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예요.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뭐 60개, 뭐 70개 이렇게 지표 체계를 딱 나타내 보면 저거 뭐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의를 하고 개념을 잡고 목표를 설정한다라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거의 프로젝트가 거의 마감 날짜에 다가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승인 통계부터 분석을 했고요. 이 승인 통계에서 1366종의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통계들이 몇 개가 있을까를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104개가 정도가 되겠고요. 이 104개를 이렇게 쭉 구성을 좀 새로 해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디지털 경제 쪽이 60%가 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죠.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체계들을 우선 먼저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성한 것이 여기 다음 보시는 지표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과기부라든가 통계청 27개 기관의 작성 기간 통계를 했고요. 물론 승인 통계만 한 건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 지표들을 추가해서 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면 2개 부문, 6개 영역, 19개 주제고 각 주제마다 핵심 지표가 하나씩 있고요. 주요 지표 45개에서 총 64개 지표를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 처음에 앞부분이 이제 첫 번째 섹션이 상호작용의 행태 변화가 되겠고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처럼 구체적으로 이 지표 체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떻게 보여줄지가 지표 체계를 만들 때 또 마지막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걸 어떻게 보여줄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주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우리가 보여주고 하시는 것을 어느 정도 그래도 볼 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그래서 보통 개별 지표 체계를 보는 게 있고 영역별 종합해서 보는 게 있고 전체 종합을 해서 보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개별 지표 체계는 우리가 흔히 보는 통계의 그래프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기업의 생산 방식에 있는 지표들을 쭉 모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지표의 두 번째 사례는 역시 이제 개인의 거래 방식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영역별 종합이 되겠습니다. 영역별 종합을 보시면 이렇게 방사형 그래프를 쭉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산업의 디지털업 이게 지금 연도가 보시면 19년도가 회색이고 23년도가 보라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9년도를 1로 놓고 쭉 다른 연도는 얼마나 납품되는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고요. 지금 기업의 생산 방식에는 산업의 디지털화, 그러니까 일반 산업에서 디지털 기술이 얼마나 침투했느냐 그런 것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좀 더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개인의 거래 방식에서는 전반적으로 이게 기업의 생산 방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한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고 다만 소비 부분이 여전히 좀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는 그 상생세가 좀 주춤하고 저희가 마찬가지로 디지털을 소비하는 데는 굉장히 앞서 있는 국가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기업이라든가 이런 경제 영역에 비해서 성장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문제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소외는 개선되는 방향이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부분의 역할에 있어서는 제도 개선 부분이라든가 자본 형성 지원을 좀 강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 부분이 되겠는데요. 역량은 개인, 기업, 사회 역량이 모두 좀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사회 역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역량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개인의 역량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 역량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라든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걸 우리가 잘 포괄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회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디지털 인프라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프라는 이제 물적 인프라가 여전히 좀 강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워낙 저희가 이것을 계속해서 만들 때만 해도 AI에 대한 지표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AI 관련 지표들을 모듬을 해보면 영역에 있지는 않지만 다른 모듬을 해보면 이런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진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검진 결과 받으시면 이런 그래프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6개 영역에 대해서 기업의 생산 방식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좀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가 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거래 방식은 이제 어떤 성장도가 어느 정도는 멈춘 것 같고요. 사회적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부정적인 면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성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통계는 이제 그 현상의 기록을 넘어서 변화에 대한 진단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범위도 민간과 공공 모두 협력해서 활용 범위를 굉장히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경제라든가 산업 쪽에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라든가 사회와 좀 더 밀접한 데이터 그리고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모두 포함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과제는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종합 결과를 발표를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결과라는 게 증가한다고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적 격차가 늘어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게 좋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종합 결과를 할 때 어떻게 할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AI가 굉장히 중요하고 현 정부에서도 AI 3대 강국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라든가 데이터 센터, AI 원천 기술, 인재, AI 활용성 이런 분야에 대해서 AI 지표들을 좀 더 추가해서 AI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변 사무관님께서 그 디지털 전환 측정을 디지털 사회 건강 검진, 종합 검진한 말 아주 인상적이고요. 국제기구 경제 사회적 또 활용지수 측정 사례들도 말씀해 주셨고, 특히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프레임워크와 지표 체계 전체 틀을 좀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이 측정을 이제 우리 디지털 전환도 하여튼 기반 인프라와 행동 양식을 측정한다고 하셨는데 뒤에 들어보면 역량, 그다음에 수준,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차이, 갭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지표가 현상 기록을 넘어서 변화를 진단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1년 내내 디지털 전환 지표 연구하시고 그 체계를 만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임동균 교수님께서 발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최항섭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임동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돼서 이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제목이 디지털 전환인데 그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사회의 어떤 생각해 보면 어떤 작은 부분 하나를 저희가 띄어서 지금 디지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그 뭐 그런 규모라기보다는 지금 사회 전체가 바뀌고 있고 사회의 어떤 변화하는 트렌드 그거 자체가 지금 거의 디지털 그 전환과 동치해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서 저희가 엄청나게 큰 주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앞으로 또 이제 그 국가 데이터처인가요? 그걸로 이제 또 승격이 되면 어떤 새로운 그 좀 큰 짐을 이제 안고서는 이제 가야 될 텐데, 이게 이러한 전환도 큰 주제고, 데이터피케이션이라고 할까요? 그 모든 게 데이터화 돼가지고 국가나 사회나 기업들이 전부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거를 전부 다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 그걸 가지고 그죠? 뭔가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이윤을 만들고, 국가는 그걸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더 국가 사회를 더 잘 운영을 하고 하는 그 데이터피케이션의 과정에서 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새로운 사회적 지표와 관련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좀 이러한 큰 트렌드에서 이런 저희가 좀 사회적 지표를 새로운 거를 좀 발굴하고 생각을 해보고 성찰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하는 바이고, 저희 사회학자인데 이제 지금 사회학자들도 상당히 이제 난감합니다. 이제 이런 종류,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종류의 사회적 변화, 도전들은 이제 전대미문의 것이라, 그래서 뭐 전쟁이면 뭐 옛날에도 전쟁을 해봤으니까,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면 예전에 정치적 갈등 많이 다 해봤거든요. 뭐 빈부격차 옛날에도 다 존재하던 것들이고, 근데 지금 인공지능에 따른 이런 변화는 그 누구도 뭐 경험해본 적이 없고, 2022년부터 이제 서서히 목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거대한 지금 태풍과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구나,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를 진단하고, 저 역시도 서베이를 많이 하는데 뭐 인공지능과 사회 변화와 관련된 서베이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어떻게 갈피를 잡을지, 어떤 시각을 잡아야 될지, 이게 지금 그 혼란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원에서도 이런 걸 하실 때 좀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그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냥 뭐 크게 제가 그 동의하지 않는 바는 없고, 몇 가지 그냥 들었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는 이제 그 사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과도 좀 약간 그 맥을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또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그 뭐 개인 수준에서, 그 다음에 관계 수준에서, 그 다음에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게 좋은 그건 것 같고, 개인 수준에서 생겨날 수 있는 그 변화 중에 하나로, 아까 마지막 발표에서 나왔던 건데, 이제 그 결국 AI와 관련해서 AI 리터러시가 되게 중요한 그 이슈가 되는데, AI 리터러시가 그 개인 수준에서 AI 관련 효능감이랑 그 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많이 그 연구 조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AI 뭐 리터러시 스케일 조사한 거 보면 사실 사람들의 AI 효능감 스케일이랑 거의 겹친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근데 이제 중요한 이유가, 아까 이제 발표하신 내용을 좀 듣다 보면, 이 결국 AI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 일어난다,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했을 때 격차라는 게 강화되는 거, 격차, 그 다음에 대체, 무엇인가가 AI에 대해서 다 대체되고, 뭐 일자리, 뭐 사랑, 뭐 대체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위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AI 때문에 뭐 전쟁도 드론 뭐 전쟁도 벌어질 수 있고, 정치적 양극화도 일어날 수 있고, 사기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펀더멘탈한 수준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 하여튼 이런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그 효능감과 관련된 게 이 격차와 대체의 문제에 정확하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AI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AI 효능감 문항들 중에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뭔가 일을 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AI를 쓸 수 있으니까 이제 더 막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나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내가 웬만한 건 AI 활용해가지고 도움 얻어가지고 엄청나게 내가 생산성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효능감을 느끼고, 근데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게 느껴지지 않겠죠. 거기서 생겨나는 어떤 격차와 불평등, 그런 게 이제 사회적 의미가 이제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적 측면에서, 이게 아까 마지막에서 발표했는데 건강 검진,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이제 관계적 웰빙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이 상호작용, 인간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게 대체될 것인가. 근데 사실 상당 부분 이미 디지털 변환에 의해서 상당히 인간적 상호작용이라는 건 이미 대체가 많이 됐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사람들 간에 예전에는 부대 끼면서 좀 이것 좀 하나만 좀 부탁해 좀 신세 좀 짓게 하던 그 신세 지는 것들이 이제는 대체적으로는 시장에서의 서비스에 의해서 많이 대체가 됐는데 그 시장 서비스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 플랫폼 때문에 보다 쉽게 자기가 알아서 뭐 앱으로 뭘 이렇게 사람을 뭐 잠깐 그죠 불러다가 이제 돈을 주고 뭘 맡기든지 간에 해서 인간적인 어떤 신세를 지으면서 살아가던 게 이제 많이 이제 없어졌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젊은 애들도 그렇고 해서 이제 그 기본 그 있죠 일단 귀에다가 그 블루투스 이어폰 딱 끼고 그죠 그다음에 핸드폰 딱 보면서 거기다 이제 마스크 쓰거나 이제 뭐 모자나 후드티까지 쓰면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외부와 차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고립되고 독립적이고 단절된 존재로 근데 비교적 이제 재밌는 뭐 컨텐츠 소비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남이 자기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 무해함이죠. 무해한 존재가 되기를 서로 추구를 하고 지향을 하고 무해하지 않은 것 같은 어떤 약간 꼰대가 있다 그러면은 되게 유해한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제 더더욱 거리를 두려고 그래서 좀 엄청나게 이제 개인화가 돼 있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그 활용이 되면 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훨씬 더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아는 집도 미국에 사신 분인데 그 부인 남편이랑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랑 대화하는 게 훨씬 낫다고 이제 남편이랑 대화 안 한다고 뭐 그러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AI가 상호작용에 얼마나 이제 침투하고 대체하느냐 이런 거를 충분히 이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재미나 심심풀이 목적인지 뭐 고민 상담과 이제 공감을 요구하는 뭐 위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정보 탐색용인지 이제 그 상호작용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서 이제 추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이건 저도 이제 해본 건데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걸 하느냐도 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얼마나 실제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얼마나 이제 많이 하는지 어떤 그런 걸 조사해서 이게 사람과의 대면 인간적 상호작용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AI 쪽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걸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AI를 사용하는 건지 뭐 관계가 없는지 이런 것도 이제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하나 이제 그 흥미로운 점, 차별적인 점 하나가 AI가 지금 현 시점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나 그런 그 발전 상태에 있느냐, 얼마나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항상 이것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져올 것이냐, 즉 변화와 관련된 전망이 항상 현재로 가져와집니다. 항상 그러니까 미래가 현재에 계속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텐데 이게 좀 있으면 어떻게 될 텐데 그래가지고 온갖 종류의 담론들을 만들어내거든요. AI가 미래에 대한 담론으로 항상 현재를 되게 뒤흔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일자리에 관련된 건데 일자리 대체 아직 물론 이제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미래에는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대체 담론이 지금 현재 사회와 개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런 담론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전망, 어떤 그 일자리를 어떻게 대체할 것이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파급력, AI 파급력보다도 좀 더 이제 증폭돼서 이제 존재하고 우리에게 이제 약간 걱정거리를 이제 안겨주는데 그러한 발전에 대한 전망, 생각 이런 거, 그 다음에 그것이 자기에게 실제로 행동의 변화를 미치는지, 사람들이 뭐 진로를 변경한다든지, 희망 직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뭘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이제 어떤 그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대체 담론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뭐 사회 지표로까지 뭐 생각해 볼 수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시계열로 보면 재밌을 것 같은 게 AI가 앞으로 수많은 종류의 이제 창작물 컨텐츠에 이제 활용될 건 거의 명약관화하거든요. 뭐 뉴스, 음악, 문화, 예술, 뭐 소설, 영화, 온갖 종류의 앵커의 방송 진행 창작물들이 온갖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AI로 그걸 만들면 사람들이 거리감이나 거부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불쾌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렇게 흐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이 앞으로 점점점 심화되면서 가속화되면서 AI가 우리 삶에 침투해 가는 과정이 점점 더 심화가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이걸 점점점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관계를 대체하는 것까지도. 그래서 이런 거를 모종 인공지능의 자연화, 내추럴라이제이션, 디지털 내추럴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사회적으로 혹은 더 미시적으로는 삶이나 인간의 감각 속으로 얼마나 더 자연화 과정을 거치면서 AI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지 이런 것도 뭐 간단한 설문랑 몇 가지로 이제 추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인데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당한 통찰력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인상적인 게 지금까지 없었던 사회 변화, 사실 사자성어라면 전대미문의 혼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가 현재에 있다. 이것도 되게 아주 와닿는 얘기네요. 그죠? 우리 일자리 문제가 AI 미래 얘기인데 현재에서 계속 현재를 뒤흔드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규엽 팀장님께서 논평을 이어주시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제가 지금 감기가 좀 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다가 흥분하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근데 그게 좀 완화될 것 같고, 제가 토론문은 이미 작성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제 습성이 준비한 대로 안 해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돈데, 그 좌장께서 서두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 통계의 과제가 무엇이냐.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지금 앞에 이게 엄청 열심히 쓰면서 좀 급조한 숙제이고 제가 그 생각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통계청 애용자입니다. 저는 국제무역을 전공을 했고요, 경제학을 했고 통계를 전공하시고 현업에서 종사하신 분들께 통계에 관해서 이렇게 드릴 말씀은 많이 없는데 전문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통계 소비자로서 수요자로서 드릴 말씀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새로운 통계 구축 그리고 기존 통계를 유지 보수 보완하는 측면에서 노고가 크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이제 변준석 사무관님께서 뭐 한 4, 5년 전 코로나 때도 초대해 주셔가지고 국가통계연구원 와서 세미나도 하고 새로운 통계 만드는 거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제가 하는 일이 뭐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다 보니까 무역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디지털 경제, 전자상거래, 디지털 무역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주요국들 이제 미국, 유럽, 뭐 아세안, 뭐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액세스가 가능한 모든 통계는 모두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정리를 합니다. 제 스스로 하기도 하고요.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저희 연구진이 있고 저랑 이제 손발을 맞춘 10년 동안 그리고 수없이 많은 보고서를 쓰고 있고, 제가 산업부뿐만 아니라 과기부, 중기부, 뭐 개보위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이제 그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가장 먼저 체크하는 건 통계청 데이터입니다. 특히나 MDIS 저 이제 가입해서 이제 쓰고 있고 마이크로 데이터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요. 제가 쓰는 보고서의 상당 부분이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가공해서 가능한 수준에서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MDIS 제가 방금 다시 한번 또 들어가 봤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일상의 의사 결정에서부터 국가 주요 정책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국가통계연구원뿐만 아니라 통계청의 존립 이유이고 목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존립의 이유, 당위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경주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저는 통계청과 국가통계연구원 편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는 약간의 컴플레인이고요. 말미에 그 컴플레인을 완화하거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 의사결정을 위해서 통계청 또는 국가통계연구원이 어떤 걸 좀 고민해 볼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현업의 실정을 모르고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연구자로서 생각했던 걸 좀 자유롭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년 전 제가 감탄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에피소드인데 처음에 그 이상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스타팅을 슈밥 시점으로 잡으신 것 같고 2015년에 4차 산업혁명으로 대히트를 쳤죠. 이게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그 얘기 들고 나왔고 그 다음 연도에 우리나라 기업
활동 조사에 2016년부터 이런 문항이 들어갑니다. 현재 귀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 블록체인, 3D 프린팅, 로봇 공학, 가상 증강현실, AI, 오그멘티드, 버추얼 이야기 그때 이미 발빠르게 통계청에서 그 작업을 했고 그 이후에 과기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 산업, 가상 증강현실 산업, 데이터 산업 현황, 디지털 산업, 블록체인 산업, 사물 인터넷 산업, 클라우드 산업에 이르기까지 빠르게는 2017년 18, 19 지금 현재까지도 실태 조사를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이랑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데이터 수요가 폭발을 했고요. 그리고 정책 의사 결정이 이 통계 기본 그 결과물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 지금 있는 실태조사나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자료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 자료만으로 충분하면 좋겠는데 특히나 대외 경제 정책에 관련해서 디지털 영역이 기본적으로 글로벌이지 않습니까? 한국만 갖고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나라랑 경쟁을 해서 걔네들하고 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고 앞서 있고 떨어져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저는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한 5년 전부터는 데이터를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AI만 볼 수 있습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거 다 관련이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 등등등. 그러면은 투자 데이터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밖에다가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국내 데이터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천만 원씩 주고 삽니다. 그리고 또 일부 영역에서 제가 궁금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려고 봤더니 일부 실태조사에서 그 질문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또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그걸 모두 담을 수는 없어서 연구자 입장에서 제가 과제를 설계를 할 때 예산 항목에 꼭 3천만 원, 5천만 원 얼마 소명을 해서 데이터를 구축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청의 그 수많은 데이터 그리고 새롭게 만들려는 그 데이터가 그 자체로 만들어지고 쓰이고 있는 그 데이터의 가치 이상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통계 수요자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짱구를 굴리다가 하게 된 방법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머지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겠다. 제가 전자상거래, 디지털 무역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수출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조금 추정을 하고 싶어가지고 중기부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정위 통신 판매 사업자인데요. 대충 한 80만 개에서 100만 개가 넘습니다. 데이터 클리닝을 하고 나서 국세청에 쫓아갔어요. 그래서 거기 과장님하고 사무관님께 설득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클리닝해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드릴 테니까 부가가치세 정보를 머지해서 그 로우 데이터를 제가 보고 싶지는 않으니 이걸 애그리게이트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통계 국세청 법에 저촉되지 않고 저는 연구자로서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그젠플입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많아요. 투자 데이터라고 한다면은 수출입은행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도 있고요. 산업부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데이터도 있고요. 지금 한창 관세 협상하고 있는데 기업 단위에서 얼마나 수출하고 수입하고 있는지를 관세청에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쉽게 개인 연구자 접근 권한이 없어요. 이제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무역에 대해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연구자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얼마나 어느 국가에 어떤 품목을 어느 금액에 사고 파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같이 이제 연구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그래서 결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존에 갖고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불만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짧게 다음 이게 제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 두 번째라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같네요.
1,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좋은 데이터가 밖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국가 차원의 승인 통계이지만 민간 차원의 조사 기관뿐만 아니라 국제 기구에서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끌고 들어오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국가통계연구원에 종사하시는 이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줘야 신바람 나서 일을 더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구하시면서 데이터 확보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이게 AI로 간다는 게 우리가 고객의 요구, 검색, 우리가 오전인가요? 레그도 얘기했는데 그게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잖아요. 그래서 검색이 계속 요구하는 것들을 학습해 가지고 그걸 지금 아까 얘기하신 걸 응답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이제 국가 데이터의 그 LLM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발전해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 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현준 위원님께서 예,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현준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가 되게 사실 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앞에 두 분 토론자께서 그거보다 더 넓은 토론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살짝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오늘 발표한 내용들 중심으로 다시 조금 돌아와가지고 이제 좌장님도 마무리하셔야 될 테니까 다시 이쪽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석 교수님, 이상현 실장님, 변준석 사무관님 발표 내용 정말 재밌게 잘 들었어요. 다 다른 분야의 이야기로 처음에는 제목으로 봐서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그 지표 체계에 관련된 쪽으로 다 모이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최양섭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데 AI가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상현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은 먹고 사는데 AI가 어떻게 바뀌냐. 그걸 통계청에서는 어떻게 지표 체계로 만들어서 이제 보여줄 것이냐. 이게 세 번째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 세 번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들은 내용들이 지금 디지털 전환을 측정 가능한 체계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론 부분에서 최근에 AI 부분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별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또 보여줬다는 점은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뿐만 아니라 앞에 오전에 키노트에서 김성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재밌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드 카피가 소프트 카피로 바뀌는 과정이 디지털 전환이다.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디지털 정보들이 AI를 통해서 분석되고 예측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변사무관님 발표하신 그 디지털 전환 측정 이쪽에 요거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전환 프레임워크를 통계 기반에서 파악을 하고 디지털 전환 지표 체계를 통해서 분석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향후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틀이 이런 지표 체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오늘 발표 내용이 의의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방대한 내용인데 개인과 기업과 공공, 대중 여기서 대중이 들어간 게 조금 특이한 점이에요. 이 대중 간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상호작용과 행태 변화 그리고 기반 아까 역량이라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거를 세분화해서 잘 정리했다는 점이 이 지표 체계 강점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개별 지표 부문으로도 각각 이제 시계열상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그걸 영역별 종합 형태로 아까 스파이더 그래프로 보여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현황이나 변화하는 추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걸 기반으로 미래 예측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틀이 보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는 지표 체계를 통한 그러니까 지표 통계를 통해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몫이죠. 근데 통계청에서도 이런 정보가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리고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두 번째 세션에서 나레이션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왔어요. 지표만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들, 아까 이게 역량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관심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나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잘 알려주면은 그 부분이 이제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변한다더라 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 지표가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장님께서 자꾸 쳐다보셔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지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황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예측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도움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활용도를 높이려면 정부나 기업에 뭐 성과와 연결시키고 평가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그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후속 작업들이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저희 세션이 5시 20분까지인데 지금 한 4, 5분 남은 것 같거든요. 한 5분 더 써서 10분 내로 좀 마무리하는데 제가 온라인 질의가 6개 들어와 있는데요. 간략하게 제가 읽어드리고 일단 발표자 세 분별로 2개씩 와 있는데 발표자께서 간단하게 답할 수도 있고 토론자께서 간단하게 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표가 그 현 사회 정도를 측정하는데 미래 예측성이 되게 약하다고 생각한다. 이 디지털 전환 속도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현 사회 측정도 중요하지만 더 미래지향적인 지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일단 재학석 교수님이 좀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추가하려면 이제 변 사무관님 미래지향적 지표가 필요하다. 바로바로 하나씩 찍고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앞에 코멘트한 거 모아가지고 한 1분 코멘트 30초 할까요? 동안 좋습니다. 예, 코멘트 먼저 제가 깜빡했네요. 코멘트 먼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분 30초 딱 쓰겠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그 특강을 했었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 살아남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오은영 박사가 지닌 능력을 지니는 것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도 오은영 박사처럼 사람들을 중재하고 화해시키고 설득하고 꾸짖는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을 직접 만나야 되는 거죠. 아까 임동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마스크 쓰고 디지털 사회에 빠져 있는 그런 이제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언뜻 보면 굉장히 앞으로 어떤 그 잠재력이 풍부할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AI에 의해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러한 그 성격이라고 또 행동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당신은 직접 얼마나 사람을 만나느냐가 기존에는 어떤 다른 지표로 잡혔지만 이게 앞으로는 어떤 역량의 영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 지표라는 것은 사실은 현재 중심적이고 과거 중심적이지만 특히 지금 디지털 전환과 AI 전환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야 미래의 어떤 흐름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변사무관 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아까 발표 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전환의 본질적인 부분을 좀 측정하겠다라는 게 그러한 취지에서 나온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통계는
현재보다 조금 더 과거에 있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임동규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가 지금 계속 우리를 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계도 이런 부분들을 좀 그게 뭐 쉽진 않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도 이제 최 교수님 발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 인간과 AI 인간이라는 그 삼자 관계가 되게 흥미롭다. 그 AI가 인간관계를 매개할 경우 취향 중심의 느슨한 연대는 더 강해질 수는 있어도 오히려 깊은 유대감은 약해지지 않을까요?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깊은 유대감은 당연히 약해지겠죠. 그러나 사회 변화에 따라서 깊은 유대감의 시대가 이미 거의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은 90년대, 2000년대에 유럽 사회에서 등장했던 그 사회학자들의 어떤 그 이야기, 즉 노마딕 형태로의 기존의 공동체에서 어떤 유목민 중심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이 기술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커다란 사회 하나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 깊은 유대감, 깊은 이런 것들을 또 가지려면 굉장히 많은 자신들의 희생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선택 그리고 각오, 능력 이런 것들이 또 그 역설적으로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의 역량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요즘 세대들은 이제 끈끈한 관계보다는 느슨한 연대를 또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두 번째 발표자의 두 개인데요. 그 중소기업은 데이터 생태계 구조에서 제외되거나 도태될 가능성이 대기업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대책이나 수단이 있는지요? 대기업하고는 분명히 역량이 다르고요. 대기업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장 전체를 다 디지털 전환으로 해서 바꿀 수 있느냐는 거고 아마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각 공정 단계 뭐 설계면 설계 이런 부분적인 어떤 솔루션을 찾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돼서 역량이 강화되면서 점점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원 방향도 이렇게 자체적인 역량이 있는 쪽, 또 부족한 쪽 이렇게 나눠서 투 트랙으로 가는 정책 지원 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번째 질문은 기업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은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분야보다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고객 중심의 접근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마 이제 산업 자체가 기존에 이제 공급 위주가 아니라 수요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그 수요자의 그 니즈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가 어떤 툴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고객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AI라는 어떤 기술에 집착하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빅데이터 분석과 다른 AI 시점에서 이제 보면 문제를 먼저 식별을 해야 거기에 적절한 데이터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AI를 이용해서 솔루션을 얻게 되거든요. 데이터가 있다고 AI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니즈가 뭐고 문제가 뭐고를 식별하는 이 부분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다. 예, 근본은 그렇다. 네, 그런 게 사실 뭐 우리 쿠팡이나 아마존에서 물류 배송도 이게 당일 배송, 새벽 배송도 AI 데이터를 분석해서 하고 있고 우리가 검색 증강 서비스도 사실은 계속 고객의 요구사항에 해주는 것 같고 이게 알고리즘 편향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선호하는 영상이나 영화 뭐 뮤지션도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것도 되게 이제 고객 중심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세 번째 발표자 내용인데요. 예. 유럽과 일본에서 데이터 생태계 구축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를 위해 정부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우리나라는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이거 아마 뭐 기반 구축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추진한 내용이 있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변사무관님 이해하시거나 아니면 아니면 다른 분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데이터 생태 구축을 위해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데이터나 어떤 스페이스 구축, 기반 구축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아마 질문해 주신 게 저희가 통계청이 데이터 처로 가는 것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전 첫 번째 세션에서 관련된 그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 쪽으로 발표가 있었죠. 아마
그런 것들이 이 데이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 추가하실 분 있나요? 예. 산업 데이터 측면에서는 좀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이제 그 데이터댐, 뭐 데이터 레이크, 뭐 데이터 뱅크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거에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AI에 있어서는 그 모든 데이터들이 쓸모없는 데이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각 기업마다 처한 문제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철근에 있어서 과거에는 우리가 길이만 기록하면서 관리를 했는데 이젠 두께며 무게며 이런 것까지 요구하게 된다면 기존의 데이터로는 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산업 데이터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문제 식별하고 그 뒤에 그거에 맞는 표준화된 데이터를 이제 구축해 가야 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논의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그 질문인데 AI 관련 지표의 추가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 확인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검토 단계라면 통계 이용자가 AI 디지털 전환 관련된 이런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네, AI 지표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구할 때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AI 지표를 좀 넣자라고 의견들이 사실 많았었는데 사실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동안 좀 넣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챗GPT라든가 이런 활용도가 좀 올라오고 디지털 전환 기술, AI 기술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빨리 넣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이 중에 뭐 토론자님께서 의견 추가하실 분 계신가요? 계신가요? 현장에서 혹시 질문이나 의견 주실 분 혹시 계신가요? 아, 네, 저 뒤에 한 분. 네. 저기 마지막 그 지표 관련해서 좀 질문이나 좀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요. 그 지표의 각 영역별로 보면 뭐 몇 가지 지표들이 이제 제시가 돼 있고 잘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역들을 다 이게 포괄하는 지표인가? 국가통계만으로는 좀 부족한 게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추가돼야 될 거 또는 국가통계로 좀 더 개발돼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연구가 되면 좀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게 질문 하나는 그런 것 중에 혹시 좀 뭐 AI 포함해서 이런 지표들은 좀 찾아보기 어려웠다, 꼭 포함되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표 체계를 구성할 때 어려운 점이 지표들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 60개 정도로 저희가 제안했는데 100개 정도가 되면 굉장히 이해하기 또 어렵고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조금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를 생각나는 것은 없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좀 지났는데요. 저희가 사실 디지털 전환 측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션 종료 시간을 측정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인지상정상 못 꺼내서 그런데 하여튼 뭐 저희가 이제 2025년 국가통계연구 심포지엄 마지막 세션을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자 토론자의 그 아주 깊은 통찰력과 또 전문적인 식견을 의견 제시해 주셔서 사실 저희가 이게 내용이 되게 방대하고 사회적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라서 조금 시간이 늘어졌습니다. 하여튼 참여해 주신 우리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와 토론을 통해 귀한 의견을 나눠주신 6분과 좌장으로 수고해주신 권영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통계연구원의 김진 원장님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김진 원장님을 힘찬 박수로 강연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통계연구원장 김진입니다. 아침 9시 반에 시작해서 거의 지금 5시 30분까지 제가 마지막 세션이라서 자리가 굉장히 많이 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셔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쭉 앉아 있었는데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긴 했지만 매우 힘들더라고요. 집중하기가. 주제가 워낙에 방대한데 그걸 다 이렇게 쫓아가면서 듣느라고 굉장히 저의 뇌를 오늘 하루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조 강연에서부터 세션 세 번째 세션까지 주제들이 이제 살짝씩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세션을 들으니까 오늘 주제가 다 한 가지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그리고 AI 전환 시대에 전대미문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전대미문한 시대에 국가통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도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숙제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가통계연구원이 이제 개발원에서 연구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더 해야 할 일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 그리고 질문들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들을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다 모아서 꾸준히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토론과 발표와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지금 유튜브로 계속해서 참석하고 계시는 참석자분께도 마지막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5 국가통계연구 심포지엄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전환의 시대 속에서 국가통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나아가야 할지 다양한 시각과 인사이트를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5 국가통계연구 심포지엄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